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양자 기술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양자 종합 계획을 내놨습니다. 현재 글로벌 양자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국내 기술 수준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중 8개 과제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합니다. AI 국세정보 상담사와 AI 인허가 도우미 등 4개 과제는 2년간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며 그 외 과제는 각각 30억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정부가 해외 우수 연구팀에 팀당 연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연간 3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질 좋은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물성 식품과 통곡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한 건강한 식단이 질환 위험을 약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넥스트 AI, 즉 인공지능 다음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고 현재 양자 컴퓨터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지 김은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일반 컴퓨터와 달리 계산의 기본 단위로 큐비트, 즉 퀀텀 비트를 씁니다. 큐비트는 양자 중첩과 얽힘 현상으로 정보를 0과 1의 상태로 동시에 가집니다. 이런 큐비트 특성으로 양자 컴퓨터는 여러 계산을 동시에 처리해 일반 컴퓨터보다 수만 배에서 수억 배 빠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얽혀있는 양자 상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조작만으로도 그 전체의 계산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큐비트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갈립니다. 초전도체 방식은 영하 273도의 극저온 환경에서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르는 상태를 이용해 큐비트를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은 전기장에 이온을 가둬 큐비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광자와 중성원자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지향하는 단계는 큐비트가 망가지는 양자 오류가 없는 수준인데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 컴퓨터는 양자 오류 수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슈퍼컴퓨터의 성능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단계에 딱 있거나 하거든요. 양자 중첩과 얽힘을 이용한 양자 기술은 상용화된다면 파급력이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큐비트를 구현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존재해 이를 어떻게 극복해 한계를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단계로 평가받습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자 종합 계획을 내놓고 추격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연세대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초전도체 방식의 IBM 양자 컴퓨터 퀀텀원입니다. 연구팀은 신약 후보 물질 발굴과 신소재 개발 등 다양한 연구에서 이 양자 컴퓨터의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해오던 R&D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탐구해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큐비트를 구현하는 연구도 한창입니다. 이온 트랩 방식과 광자, 반도체 이용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 기존 방식 2개 이상을 융합하거나 기존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방식이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 양자 컴퓨터 기술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논문과 특허, 전문가 평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로벌 양자 기술 수준 지도를 보면
우리는 미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2.3점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고 양자 기술과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2028년까지 독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2035년에는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5곳의 양자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양자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 강국들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눈앞에 둔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연구소들이 양자 기술 후발주자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프로젝트 가운데 AI 국세 상담사 등 8개 과제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개 과제 가운데 AI 국세 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등 4개 과제는 2년간 각각 100억 원을 투입하며 그 외의 과제는 각각 30억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또 개발한 서비스를 대민 업무나 국민 일상에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평가에서 AI의 한국어 처리 능력과 정보 보호 역량 등을 중요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해 AI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정부가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 우수 연구팀에 팀당 연간 30억 원을 묶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 사업 신규 과제 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올해는 전략 인재 유치를 위해 브레인풀 플러스 기관 유치형 과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제는 해외 우수 연구팀이나 최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연간 30억 원을 묶음 예산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또 국내 연구 현장 수요에 맞춰 개별 연구자를 초빙하는 브레인풀 개인 유치형 과제도 8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개인 유치형 과제는 초빙 과학자 인건비와 체재비, 연구활동비 등 개인당 최대 3억 5천만 원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합니다. 소변의 속도와 양을 측정하는 요속 검사는 그동안 병원에서만 가능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스마트폰으로 검사할 수 있는 음향 기반 모바일 의료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누솔 기자입니다. 소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요속 검사는 지금까지 병원에 방문해 소변을 보고 속도와 양을 측정했습니다. 검사 자체는 간단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고 낯선 환경에서 한 번만 측정되다 보니 평소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팀이 집에서 배뇨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음향 기반 배뇨 측정 모바일 앱을 개발했습니다. 소변이 변기물에 닿을 때 나는 소리를 스마트폰 마이크로 녹음해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소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뇨 과정을 음향 분석으로 수치화해 기존 요속 검사 원리를 구현했습니다. 소변의 강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파동이 얼마나 강하게 발생을 하는지 혹은 이제 약해지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일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모델링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배뇨할 때 힘을 주거나 참았다가 한 번에 보는 습관 차이도 소리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힘을 주거나 급하게 배뇨할수록 소리는 커지고 요속은 빠르게 나타나는 반면 전립선 비대증처럼 배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가 작고 요속이 낮게 측정된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 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스마트폰 앱과 병원 검사를 비교했는데 유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측정한 최대 요속값과 배뇨량 값이 병원에서 시행하는 기존의 요속 검사 수치와 높은 상관관계 및 통계적 일치성을 보였습니다. 이번 기술이 상용화되면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고령 환자나 만성 배뇨 질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 질 좋은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팀은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례 2만여 건을 분석했는데 식물성 식품과 통곡물, 불포화 지방을 함유한 건강한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이
질환 위험을 약 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상동맥 심장질환은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는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심장 건강에 영양소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는 출제와 검토 모두 부실했던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막판에 40%가 넘는 문항이 교체되면서 검토와 난이도 조절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교육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출제와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수능 영어는 1등급이 3.11%에 그치며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교육부가 수능 영어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해보니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45개 문항 가운데 42%에 달하는 19개 문항이 막판에 교체된 겁니다. 국어는 한 문항, 수학은 4문항만 교체됐던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지나치게 많은 문제가 교체되다 보니 사교육 유사 문항 확인이나 난이도 점검 등에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출제위원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과목은 교사의 비율이 45%인데 영어는 33%에 그쳐서 실제 수험생들의 학업 수준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적정한 난이도 출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사교육 카르텔을 우려해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출제위원을 선정해왔지만 앞으로는 출제 경험이나 교과서 집필 이력 등을 고려해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영어 지문을 생성하고 문항 난이도 예측과 유사 문항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028학년도 모의평가 때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AI 동영상 제작 모델인 시댄스 2.0을 출시했습니다. 지난해 딥시크에 이은 가성비 쇼크라는 평가와 함께 이용자 데이터 무단 학습 의혹도 제기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유명 밀크티 체인 미쉐빙청의 대형 마스코트가 상하이 동방명주 앞에 나타납니다. 곧이어 스타벅스를 비롯한 외국계 커피 전문점 앞치마를 두른 로봇들과 결투를 벌입니다. 지난 7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출시한 시댄스 2.0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20초짜리 고해상도 영상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분. 중국어와 영어는 물론 한국어까지 9개 언어를 지원하고 입모양도 맞춰줍니다. 종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콘텐츠 제작업계는 5초짜리 영상을 만드는 비용을 1,000원 남짓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해 딥시크에 이어 인공지능 AI 개발 역사에 또다시 가성비 쇼크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이 세계 AI 무대에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바이트댄스가 이용자 정보를 허락 없이 쓴 흔적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남성이 세계 각지를 순간 이동하며 둘러보는 영상. 얼굴 사진만 줬을 뿐인데 시댄스가 자신의 목소리까지 찾아내 더빙했다는 겁니다. 这个你不觉得恐怖吗？而且最恐怖的一点是，不只是我的声音，而是我们上传的照片是这样的。他知道我背后的东西是什么，即便我没有告诉他。 전 세계 20억 명이 쓴다는 틱톡에
무단 정보 수집 논란에 재차 불똥이 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전년보다 10% 감소한 11억 3,500만 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연간 감소폭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수 브랜드가 마진 방어를 위해 제품 가격 인상을 피하기 어렵고 동시에 제품 포트폴리오와 사양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과 제조, 건설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추운 날씨 탓에 노인 일자리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취업자 수는 10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폭입니다. 청년층 고용 부진은 계속됐습니다. 15세에서 29세 청년층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1.2%포인트 하락해 1월 기준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1개월 연속 하락했고 숙박음식과 전문고와 제조업 등의 청년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청년층 쉬어쓰 인구는 46만 9천 명으로 3만 5천 명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그 고용 시장에서의 대규모 공채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경력 중심의 채용이라든지 수시 채용들이 활발해지면서 취업 경험을 갖지 못했거나 이제 이런 젊은 청년들이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로 가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고요. 그간 고용 시장을 이끌었던 고령층 일자리도 추운 날씨 탓에 위축됐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4만 명 늘어 2021년 1월 이후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일자리가 1월 한파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지연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산업별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9만 8천 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2만 3천 명, 건설업은 2만 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19개월째, 건설업은 21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운수창구업은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신산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영향으로 오는 2034년까지 10년간 취업자 수 연평균 증가율이 처음으로 정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 수요 전망을 보면 2029년에 취업자 수가 2,8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0년부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0년간 증가가 예상되는 취업자 수가 6만 4천 명에 그치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연평균 증가율이 처음으로 0.0%가 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로 하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 2034년까지 122만 명의 인력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이 온라인에서 풍수, 사주 콘텐츠로 사람들을 현혹해 가짜 주식 거래 앱을 깔게 한 뒤 단계적으로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베트남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이 단체 채팅방 등에서 풍수, 사주 등 친숙한 콘텐츠로 투자자에게 접근한 뒤 가짜 주식 거래 앱으로 비상장 주식에 소액 투자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십 배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미고 일부 금액은 실제 출금도 해주면서 신뢰관계를 쌓은 뒤 투자자가 더 많은 돈을 입금하면 추가 자금 입금을 유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 자격증을 국가 자격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 과장 광고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 자격 관련 상담은 4,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상담의 87.9%는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피해였고 미용과 바리스타, 필라테스, 요가 분야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민간 자격 103개, 49개사를 점검한 결과 48.5%가 국가 지정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00% 취업 보장, 월 1,000만 원 버는 법 등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전남에도 드디어 의과대학이 생기게 됐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이 없는 곳에 지역의대를 세우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초고령화 속에 지역 의료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국립의과대학이 생긴다는 소식에 대대적인 환영이 이어졌습니다. 긴 세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전남 도민의 인내와 7만 동문의 눈물겨운 사투가 일궈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의료 공백의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의대 설립을 지지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유치에 나선 것은 지난 1990년. 전남의 의과대학을 반드시 유치하기 위해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 구성원들은 학교를 아예 합치기로 했습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도 펼쳐졌고 전라남도는 캐나다의 사례 등을 내세우며 전방위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원 배정을 계기로 전남은 이제 지역에서 직접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남에 세워질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은 100명 정도, 서남권의 섬의료와 동부권 산업의료에 든든한 축이 될 전망입니다. 전남통합대학교의 국립의과대학은 오는 203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급병원, 즉 대학병원이 한시라도 급하다며 오는 2028년 개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인도에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방글라데시에서도 같은 환자가 나옴에 따라 이들 두 국가를 중점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니파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 감염 초기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과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나고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지난달까지 인도에선 72명, 방글라데시에선 250명이 니파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하반기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아동 1,897명을 합동 점검한 결과 피해 의심 아동 68명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자의 잦은 외박으로 아이가 굶은 채 방치되고 방 안에 벌레 사체와 쓰레기가 널려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경찰은 가해자로 의심되는 2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인도 등 보호조치 76건을 실시했고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예방이 필요한 가정에는 주거 환경 개선과 의료 지원 등 655건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아동학대를 하고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교육을 받지 않거나 의료기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초기 단계에서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치료를 강제하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임시 조치를 한 번 어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번은 500만 원, 3번은 1,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